바쁜 하루입니다. 정보회의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 목요일 정보회의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왜 웃으세요? 너무 빨리 얘기했나요? 할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네. 자 일단은 바이든 체제가 출범이 공식적으로 됐고요. 뭐 뉴욕 증시야 그렇다 치고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인가 이 부분이겠죠. 네네. 뭐 정책은 대충 그 그림들이 그려졌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유동성이라고 하는 돈 풀기에 더 나서고 있고 당장은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네. 극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 이 부분인 것 같고 네.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뭐 증세라든지 그쵸.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지금 당장은 증세 아닌 것 네네. 같고 미국 기술주들이 또 랠리를 펼쳤는데 국내 증시에도 바로 연관성을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마 바이든 효과가 일단 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또 새로운 또 바이든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서 일단은 뭐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 봐지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코로나에서 전반적 경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규제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효과가 낼 만한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기대감이 있고요. 근데 조금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네. 아시겠지만은 제가 1월 6일 정부에서도 바이든 정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죠. 이 효과가 계속 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미 뭐, 가격에는 네. 선반영이 좀 대부분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그럴 그리고 수 있죠. 바이든 체제 이전에 이미 뭐 뉴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뭐 풍력이라든지 전기차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은 전기차 같은 게 대표적으로 삼성 SDI인지 LG와 많이 오른 건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풍력적으로 보면 CS 윈드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는데 이건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겠지만은 뭐 이게 더 갈지 안 갈지 그게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까 네. 이제 모두에 제가 오프닝 했지만 국내 증시를 봤을 네. 때 대형주들이 개별주처럼 가볍게 움직여요. 네네. 그 재료라는 것들이 네. 막 튀어나오잖아요. 네. 사실 뭐 시장에 뭐 풍문일 수도 있겠지만 카더라의 네네. 개념이 기사화가 되고 네. 그 기사를 이제 기정사실로 믿고 뭐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겠는데 이게 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됐었어요. 그 그러니까요. 애플 같은 경우는 그 비밀 유지 협약이 굉장히 까다로운 회사거든요. 나중에 애플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네. 두 양 당사자들은 공식적으로는 아직 네네. 뭐 발표한 게 없잖아요. 시장이 만들어낸 얘기고 물론 그러니까요. LG전자 네.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이제 그 MC 사업부를 네. 정리한다, 적자를 정리한다라는 개념이 부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정리할지 이건 아직 나오진 않았고 그러게요. 그런 얘기들 뭐 들어보신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보다 주식을 더 오래 하셨겠지만 그러니까 대형주가 이렇게 움직인 건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이례적인 거. 또 한 가지는 그거죠. 그러니까 정보회의니까 얘기하면 기아차가 만약에 애플카를 네네. 만들어도 네. 실제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네네. 애플 같은 경우는 모바일 같은 경우 중국에 이제 팍스콘을 통해 가지고 네네. 생산을 OEM 하고 하는데,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팍스콘은 이게 거의 안 나요. 운전 자본만 대량으로 돌려요. 그 현금이 애플이 이제 현금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 자금이 네. 상당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금리 놀이해도 팍스콘은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네. 수익성은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면은 기아차에다가 만약에 OEM을 네. 줘도 기아차의 수익성이 그렇게 높을까? 이런 의구심들이 어제 이제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누가 진행자예요? 들어보신 거 없어요, 혹시? 제가 뭐 다른 분들도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기아차도 OEM을 만약에 맡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손익분기점 기준을 10만 대 기준을 잡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애플카 수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10만 대 이하가 되게 되면은 일단 기아차가 하던 뭐 현대차가 하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BP라고 하는 네네. 손익분기점이 그렇죠. 지난해에 테슬라 그렇게 많이 팔렸다. 네네. 물론 올해도 또 많이 팔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50만 대 나갔잖아요. 네. 그러면 뭐 사실 애플카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그렇죠. 네, 그게 그 그래서 당시에 기아차에서 제가 볼 때 됐다. 그에 대한 계산기를 좀 두드려 보겠죠.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지금 아시겠지만 디젤 엔진의 어떤 개발을 중단한다, 전기차도 전향적으로 간다. 이게 이제 새롭게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네. 뉴스엔 잘 노출되지 않고 있지만은 지금 현대차, 기아차 들어가는 그 소위 말하는 ECU 플랫폼 여기다 오류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분명히 현대차도 해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엔진에 대한 불명예가 또 전자 제어 장치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 ECU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네. 분명히 이것도 오점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그룹이 지금 애플과 손을 잡게 된다라면은 일단 어쨌든 하드웨어 쪽 OEM 쪽으로 앞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저 개인적으로 오피셜로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쪽으로 하게 된다라면 그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어떤 전제 조건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폭스콘 얘기도 해주셨지만은 자체 생산을 안 해요. 그리고 애플도 테슬라가 십수년간 이 전기차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적자가 났다는 부분도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분명히 OEM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OEM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체들을 알아볼 건데 그 중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쪽, 그러니까 하드웨어 네. 쪽은 일단은 현대차 쪽은 맡기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쪽 부족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슈 플랫폼에 계속해서 오류가 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네. 지금 이 이슈 플랫폼에 대한 소프트웨어인지 하드웨어 쪽은 현대오토에버라든지 현대모비스가 담당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순수 알고리즘, 그러니까 원천 기술을 할 수 있겠죠.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저 애플과 좀 딜이 되게 된다라면은 네. 그렇게 된다라면 저는 서로 윈윈이 되고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이제 장기적인 얘기고 앞서 이제 저희도 네. 메이크업하는 분장실에 들어갔더니 분장실에 이제 우리 강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 주변 분들이 네. 이제 주식에 관심도 많으시니까 물어보는 질문이 네네. 있잖아요. 상담을 제가 해드릴 수는 없지만 네. 기아차 뭐 지금도 매수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예. 그러니까 뭐 기대감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 기아차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주가가 네. 2011년, 2012년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기아차의 연간 영업이익이 3조 6천억입니다. 그런데 얘가 이게 왜냐면은 지금 9만 2천 원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2011년, 2012, 그 단순 계산으로 네. 2011년, 2012년 주가보다 높게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기대감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실적이 받쳐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올해 아마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를 바라보는 기관이든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1분기, 2분기 가게 되면서 이 2011년, 2012년 실적을 뛰어넘을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가가 10만 원 이상 가게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9만 원 전후에서 그 현대차가 지금 지난 5월 달 이후에 좀 횡보를 보였던 것처럼 아마 기아차도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 기아차 네. 다음에 이제 LG전자잖아요. 네. LG전자는 어떻게 보시는지 MC 사업부를 네. 지금 이제 매각을 모듈해서 그 분야를 통으로 이제 매각하는 네네. 방안도 고려를 한다라고 네네.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모든 방안을 다 도려한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그 입찰이 조금 진행되는 것 같은데 구글, 네. 그다음에 페이스북, 그다음에 이제 빈스마트라고 이게 빈스마트가 이제 이 베트남의 빈그룹일 겁니다. 빈그룹이 입찰 가격은 제일 높게 써냈다라고 네네. 지금 풍문이 그렇게 공식적인 거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폭스바겐이 또 등장을 했어요. 네. 어떤 쪽이랑 이거 딜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까? 그리고 그 딜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네네. LG전자는 조금 위로 더 주가 상승할 수 있는지. LG전자는 뭐 어디든 돈을 많이 제시한 쪽을 좀 유리하지 않을까. 어차피 이 사업을 계속할 게 매각을 한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은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매각을 좀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적자 사업부는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플러스가 더 많이 나겠죠. 그러면은 LG전자 같은 경우 분기 기준으로 1조 원이 넘는 영업이 그리고 1조 5천억도 이제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LG전자의 어떤 전망은 상당히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번에 그 윙 보셨죠? 가로본능. 그 새로 나온 네. 스마트폰, 네. 그게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임원진을 제외하고는 거기 반대가 되게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임원진에서 무리하게 좀 추진했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혁신이라는 네. 개념으로 조금 시장을 도전했던 부분이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은 좀 네. 냉랭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가로본 하여튼 돌리는 폰도 있지만 롤러블 폰이 상성우 폰. 그게 왜 타이밍이 그 폰이 나오고 물론 이제 네. 그 온라인 발표였지만 왜 이때 갑자기 MC 사업부를 정리하는지 그게 조금 아이러니하긴 네.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 롤러블폰을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 예전에 펜텍을 한번 예를 들고 싶은데 펜텍이 디스플레이적인 마지막 승부수를 걸었었는데 그걸 실패하게 되면서 결국 법정 관리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롤러블폰에 대한 어떤 성과는 보고 좀 정리할 줄 알았는데 그걸 안 보고 정리해버린다라는 것들이 어찌 보면 기술력이 그만큼 아직까지 안 된다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롤러블 TV가 2019년 CES에서 공개가 됐지만은 아직까지 지금 출시가 원만하게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게 되면 롤러블 같은 게 어떤 그 성공도라 해야 될까요? 여기 어떤 진척도가 아직 낮다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네. 애매해요. 그 실물을 보면은 네. 롤러블 TV가 위에서 내려오는 거 있고 밑에서 이제 올라가는 네. 게 있는데 신기하긴 하죠. 신기하긴 하고 너무 비싸요, 그리고. 너무 비싸요, 그렇죠. 물론 이게 이제 양산이나 대량 네. 생산, 대량 소비가 되면은 가격은 내려가겠지만. 근데 이렇게 보면서 저 밑에 통은 왜 이렇게 클까? 약간 그런 느낌? 소비자 입장에서 네. 순수하게. 근데 그거는 뭐 제 판단은 아니고. 자, 하여튼 그러면 또 결론. 네. LG전자는 조금 더 간다. 더 간다. 네네. 오케이. 그렇게 네. 듣고. 자, 오늘 또 그러면은 시간의 특징주를 일단 한번 살펴보면서 시간 맥락 네.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 시간의 특징주는 어떤 그림들이 좀 나왔나요? 네. 일단은 최근에 시간의 특징 주들을 한번 주목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제 네. 같은 경우도 기아차가 시간에서 급등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상승했듯이 그제 급등하고 네, 어제 오르고. 어제 상승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그 티플렉스, 유니온 머티리얼, 유니온을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개별성이네요. 네, 예. 근데 지금 제가 1월 6일 날 바이든 정책적 관련해 가지고 그 만성적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여기에 주목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 또 바이든 체제가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또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눈치 싸움이라든지 힘겨루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조 기업들의 특성은 약간 히토류 쪽으로 그렇죠.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해서 시간에서 이런 종목들이 급등한 것이 아닌가 네.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나온 뉴스가 이제 한번 살펴보니까 중국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중국 공업정보화부 참 어려운데 여기서 히토류 관리조례 초안을 발표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발표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반도체라 같은 어떤 그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하고 또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목적. 이번에 그 반도체 같은 경우 중국에서 100조 가량 투자를 했지만 실패해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봤을 때 일단 어쨌든 반도체라든지 히토류 같은 이런 전략물자에 대해서 어떤 그 제재를 좀 강화를 해 나가게 되면서 중국 굴기에 대한 어떤 야망이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히토류 관리 조례 초안을 발표한 것은 어쨌든 미국에 대한 어떤 히토류 수출을 제한 여기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들이 어찌 보면 조금 그 뉴스란지 주가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대표적인 그 히토류 관련주를 할 수 있는 티플렉스란지 유니온 머티리얼, 그 유니온과 같은 종목들에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히토류보다는 차라리 코발트 쪽을 차라리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2차 전지에 대한 네네. 코발트로. 왜냐하면은 지금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히토리 같은 경우에 예전에 셰일가스처럼 예전에 그 채굴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화학약품이가 강한 그 방사능 오염수 등이 유출이 되는 화학약품을 좀 사용을 하다 보니까 환경오염 문제도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독성 물질에 대한 환경 정화 비용이라든지 노동자 예방 시설, 한전 처리 여기에 대한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히토류의 어떤 생산의 채산성이 안 맞는 거예요. 미국도 아시겠지만 이 히토류의 어떤 그 매장량이 상당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전에 미국이 캐내지 않는 거는, 셰일가스처럼 캐내지 않았던 것들은 이 비용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제성. 네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수출 제재를 하더라도 브라질이란지 호주 쪽으로 대안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중국 쪽에 요 관리를 하면은 히토류보다는 좀 코발트 쪽으로 코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콩고 공화국에서 한 70%, 50%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70%가 중국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재련을 하고 제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히토류보다는 좀 생산을 보려면 코발트가 더 맞다라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2019년도에 이 히토류 얘기를 하게 되면서 반대로 히토류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미국 쪽에서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대두 이게 많이 했었거든요. 농산물. 네, 그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중국의 돼지고기 소비량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이 콩이 돼지 사료로 많이 소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두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새롭게 나온 얘기가 이제는 대두가 아니라 히토류 제재가 들어가게 되면 반대로 역공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헬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농산물이 약간 네네. 휘었는데 그런 이슈가 있었군요. 사실 네네. 중국과 지금 뭐
바이든 내각이 출범하면서부터 중국은 미국의 네. 적이다. 이래서 속임수와 맞서 싸워야 된다. 뭐 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중국을 상대로 네네. 출범하자마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단 네네. 말이죠.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보면 말씀하신 농산물을 그동안은 이제 트럼프는 앞에서는 막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수출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랐어요. 근데 어제 이제 그 내용 때문에 네네. 혹시 수출이 조금 영향을 받을까 싶어서 네. 이제 가격이 농산물이 조금 조정받았거든요. 네. 그 히토류도 아마 그런 맥락, 아마 그런 맥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앞으로 농산물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건 이제 환경, 기후, 뭐 네. 작황 이런 걸 다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돼지고기 소비량의 정상화라 그래가지고 2021년까지 돼지 사육수를 또 늘린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료에서 쓰이고 있는 옥수수단지 콩 같은 경우는 수입을 또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거는 매수 기회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3대 농작물 ETF 그리고 콩 ETF 여기에 네. 대한 관심은 좀 계속 가져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헬륨 같은 경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두는 정리하고 콩은 지금 네. 나오는군요. 샘표, 풀농원, 네. 이런 것들은 계속 관심권에 두는. 그렇죠. 요 필요하고. 회사들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두부라든지 대두로 간장에 고추장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샘페하고 풀무원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관련주 좀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건 참고만 좀 하시고 네. 대두보다는 이제 앞으로 히토류한지 헬륨 쪽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헬륨 얘기 들어봅시다. 네.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게 그 우주선 동력을 공급하는 액체산소한지 수소 냉각하는데 이게 좀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온도 네. 때문에. 그리고 로켓 엔진 청소에도 좀 쓰이고 있고 그리고 그 액화수소를 연료 탱크로부터 로켓 엔진 펌프까지 밀어낼 수 있는 역할을 좀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양의 헬륨이 그 우주 왕복선 추진 체제에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쪽을 헬륨에 대한 소비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헬륨에 만약에 제재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중국의 또 우주국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헬륨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은 대표적으로 나온 게 풍국주정, 어. 태경케미칼, 세원셀로텍, M2N 요 네 종목이 있는데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태경가스 기술을 통해서 헬륨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태경케미칼은 또 서울시장 관련주를 좀 봐야 되는데 오. 왜냐하면은 태경그룹 김혜란 회장이 조은이 지금 현재 서초구청장이죠. 서초구청장과 이화여대 80학번 동기라고 합니다. 80학번 동기. 네, 80학번 동기라고 해요. 또 인맥 중이니까. 그 찾아보니까 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태경케미칼은 헬륨 관련주, 서울시장 뭐 정치 테마 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즘 뭐 시장이 그 스토리 그려내는 데는 뭐 네. 창의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저도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는 2002년 9월 달부터 경기 남양주에 헬륨 충전장을 개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원셀로텍 같은 경우는 헬륨 테스트 장치 개발. 세원셀론텍. 네, 세원셀로텍. 그리고 M2N 같은 경우는 헬륨 테스트기를 여수 공장에 설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악되는 헬륨 관련주 같은 경우는 풍국주정, 태경케미칼, 세원셀로텍, M2N 요 네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히토리 관련주는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실 건데 좀 간단하게 좀 짚어만 보게 된다면은 네. 대표적으로 티플렉스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티플렉스. 티플렉스는 지금 시간에 걸려서 9.9%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한번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유니언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7.1%, 유니언도 6.1%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요 세 종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좀 시장에 노출 안 된 종목이 헨이란 종목이 있더라고요. 헨. 네. 저기는 업력이 오래됐을 텐데. 예. 네, 근데 그래서 해인자원 지분을 이렇게 히토를 개발하는 해인자원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51%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노텍 같은 경우에도 히토류 같은 히토류 대체제죠. 대체제인 세라믹 비드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좀 생소한데 네. 내용적인 측면을 제가 찾아보지 못했는데 쌍방울하고 상보도 히토류 관심을 묶이고 있더라고요. 그 이제 네. 상보가 아직 거래되나? 미안합니다. 예. 잘 안 봐가지고 옛날 그래서 보다가. 제가 관심외로 그냥 빼버렸는데 네, 그 CNT 옛날에 뭐 탄소나노 이 탄소나노 얘기. 유튜브 그쪽 근데 해가지고 직관성 없을 텐데. 네. 그래서 뭐 그냥 그래서 지금 자막은 제가 티플렉스, 유니언 머티리얼즈 그리고 해인을 드렸는데 네. 나머지는 그냥 참고 삼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그냥 말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쌍방울하고 상보 같은 경우는 원고를 잘 안 드렸어요. 그거는 빼는 게 낫겠습니다. 네네. 사실 직접 연관성은 없는 걸로 네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리고 상보나 뭐 쌍방울은 빼고 저 네. 밑에 하단에 나오는 저 정도만 해도 네, 될 것 요 같아요. 정도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오늘 주목해야 될 종목은 티플렉스, 유니언 머티리얼 이렇게 좀 보시고
보시고요. 그리고 또 화학 개미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MP 머티리얼즈, 네. 그러니까 MP 머티리얼즈로 그냥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 MP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또 미국 쪽에 상장된 회사이기 때문에 혹시 또 미국 주식에 관심 있는 화학 개미 분들은 또 이 종목도 한번 보시면 해외 주식을 네, 혹시 해외 주식에 하신다면 이제 하신다면 MP 머티리얼즈, MP 머티리얼스. 네, MP. 국내 상장 주식은 아니고. 네, 헌병 아니고 MP 머티리얼즈. 네, 오케이. 죄송합니다. 아니. 네, 그래서 서학개미 미국 주식에 상장이 돼 있으니까 MP 네. 머티리얼즈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은 히토를 좀 먼저 보시고 또 시간차를 두고 일단 헬륨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도 네 종목 말씀드렸으니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월 6일날 바이든 종목 그리고 14일 레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렇게 정보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좀 흐름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히토리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고 네. 이 헬륨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시간차를 두고 보시면 뭐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네, 좋네요. 네. 자, 오늘 뭐 정보에 이것저것 했는데 사실 바이오 쪽도 정보가 좀 들어오는 게 있는데 네. 이거 하기에는 시간이 그래서 어제 그 제넨바이오가 또 시간에서 9.9% 급등을 했었거든요. 제넨바이오가. 네. 네. 근데 저는 그 코디엠도 10% 급등을 했는데 일단은 조금 그 말 그대로 개별 종목이라보다는 좀 테마로 좀 묶다 보니까 네. 일단은 오늘은 히토류 관련 티플렉스, 유엠 머티리얼즈 오케이. 말씀드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이오는 이따 뒤에 또 정경민 차장 나오니까 그때 예, 물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아침 또 일찍 수고해 주셨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